안녕하세요. 이곳 맘카페에 양가 부모님들 환갑에 관한 고민과 질문이 올라올 때면 5년 전쯤 남편과 있었던 어이없고 짜증나는 사건이 하나 떠오릅니다. 결혼하고 나니 남편의 여우 같은 면에 질릴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의 남편은 어떠세요? 결혼 전엔 남편이 돈 가지고 세세히 파고들 때마다 그게 경제관념 있어 보여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게 단점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본인 부모님만 챙기려 하는 약간의 이기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제가 불만이 많았는데요. 어느 사건을 계기로 남편이 그나마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저랑 동갑이에요. 둘 다 같은 직종에 근무하지만 근무지는 다릅니다.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성격도 잘 맞고 같이 있으면 뭔가 든든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죠. 양가 부모님들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으십니다. 저희 친정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 살아서 그렇지 시댁도 쪼들리는 형편은 아닙니다. 나름의 가치관이 있으신 분들이라 성인된 자식들에게는 돈 한 푼 해주지 않는다는 마인드가 있으신 시부모님들이셨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역시 땡전 한 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치만 저희 부모님은 요즘같이 집으로 고생하는 시기에 부모가 좀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결혼할 때 꼭 얼마라도 쥐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 부분에서 마찰이 있어 한번 파혼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하는데 예비시댁에서 돈 한 푼 안 해줄 수가 있냐며 엄마가 좀 언짢아 하셨거든요. 엄마는 저 시집 갈 때 보태주려고 5천만 원 넘게 적금 들고 계셔서 그걸 절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쓰든 안 쓰든 갖고 있으라며 저를 주셨습니다. 남편도 제가 친정에서 5천 받은 걸 알고 본인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나 봐요. 저는 사실 시댁에서 그 돈 다시 친정 부모님 드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성인 되고 나서는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줄 알아야 하는데 금전적으로 자꾸 도와주면 자식들이 물고기 잡는 법을 모른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며느리 쪽에서 돈 해온다고 하면 어떤 반응일까 조금 궁금했는데 의외로 은근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사돈 되실 쪽에서 그렇게 간절히 딸한테 돈을 주고 싶다 하시는데 뭐 어쩌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부모님이 자존심 세우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 돈 안 받고 저희 힘으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시댁도 은근히 아쉬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이 성의가 있는데 굳이 무시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둥, 어른이 주시면 군말 않고 받아야 한다는 둥, 이 말 저 말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랑 저 둘 다 반반 정도 비용 내서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예물 예단 문제로 또 한 번 살짝 시끄러워질 뻔했네요. 남편이 자기는 허례허식이 너무 돈 아깝고 무의미한 것 같다면서 그냥 웨딩링만 맞추고 다른 건 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저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식 올리기 한 달 전 진지하게 저에게 묻더군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뭐 안 드릴 거야? 어? 어떤 거? 아니, 그래도 결혼하면 여자가 남자 부모님한테 예단비도 드리고 이불이랑 반상기 같은 것도 드리잖아. 그렇긴 한데 자기가 허례허식 싫다면서 그래서 다 생략한 거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부모님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왜? 어머님이 그런 거 해오라고 하셔? 꼭 그렇다기보다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다 생략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그 말에 제가 그럼 어머님도 나한테 예물을 해주셔야 하니까 같이 종로 가는 날짜 정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의아하면서 묻더군요. 우리 집에서도 해줘야 돼? 여자 쪽에서 남자 쪽에 주는 거 아니야? 그건 남자가 집 해올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린 반반하는데 왜 나만 예비시댁에 뭘 드려야 돼? 그리고 예물 예단 기본은 하자며. 그럼 서로 주고받아야지. 뭘 일방적으로 너네 집만 받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간단하게라도 드리자 이거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아들이고. 웃긴다. 할 거면 공평하게 주고받아야지. 뭘 너네 집만 받는다고 그래?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야? 제가 화를 내자 남편이 급꼬리를 내리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긴 했지만 그 찝찝함이 참 오래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은 나름대로 수월했습니다. 가끔 엄청 짜증날 때가 있긴 했지만 보통은 사이 좋았어요. 그러다 결혼 초에 한 번 약간의 언쟁을 했던 일이 있는데 양가 용돈 문제였어요. 남편이 본인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다며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는 거 어떻냐고 하길래 제가 굳이 벌써 드려야 하냐고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시댁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이 결혼했으면 부부가 어느 정도 도리는 하는 게 맞다고 우기더군요. 그래? 알겠어. 그럼 양가 20만 원씩 총 40만 원 앞으로 빼서 저축하는 걸로 해. 제가 말했더니 남편이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처갓집에도 돈을 드린다고? 왜? 왜냐니? 시댁에 돈 드리면 당연히 친정에도 드려야지. 그럼 여보 집에만 돈 드리려고 했어? 아니, 장인어른 장모님은 돈 많으시니까. 부모님이 돈 많은 거랑 자식이 자식 노릇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여보가 여보 입으로 그랬잖아. 시부모님 여유 없어서 돈 드리고 싶은 거 아니라면서. 그 말에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그냥 양가에 돈 드리는 거 없던 일로 하자고 하더군요. 더 물고 늘어지자니 괜히 싸움만 날 것 같아서 앞으로는 말하기 전에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말하라고 하니 남편 얼굴이 시뻘게 지더군요. 얘기만 들으면 어떻게 이런 약삭 빠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살 붙이고 살 수 있냐고 하시겠지만 다른 좋은 면들도 많았어요. 가끔 쎄한 면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가정적이라 딴짓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고 허투루 돈 쓰는 걸 남편 본인부터가 싫어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취미도 없고 장 보는 것도 다 남편이 해서 제가 편했어요. 그렇게 아이 하나 낳아 잘 키우며 집도 넓혀갔습니다. 결혼 생활이 한 해 한 해 더해갈수록 시댁과 친정에서의 지원도 점점 격차가 벌어지더라고요. 시댁은 여전히 자식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는지 애 태어났을 때 배냇저고리, 100일 때 내복, 돌 때 돌반지 하나 주신 게 다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 생일이랑 어린이날에 완벽히 모른 척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린이날 3일 뒤가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때마다 시부모님은 갖고 싶은 걸 콕 집어 저희에게 사달라고 하시더군요. 자식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이라 하시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버이날은 하늘같이 챙기라 하시더군요. 시부모님 마인드가 좀 효도를 강조하는 스타일이셨어요. 아마 남편도 그런 시부모님 밑에서 자라 세뇌 당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불평, 불만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았고 부모님이 하늘인 줄 알더라고요. 물론 존경하고 감사해야 할 부모님인 건 맞지만요. 반면에 저희 친정부모님은 굉장히 쿨하십니다. 자식은 부모의 의지로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최선을 다해 자식에게 다 퍼줘야 한다는 생각이셨고요. 자식들한테 뭐 바라는 건 일절 없으세요. 그래서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 먼저 무언가를 사달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는 시부모님의 요구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뭐 집마다 가치관도 풍습도 다르니 이해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돈도 애정의 표시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 애 낳았다고 산후조리원 계약비도 다 내주시고 아이 낳고 나서 유모차 사라, 침대 사라, 뭐 해라 하며 아이 어린이집 가기도 전부터 도합 거의 1,000만 원은 해주셨네요.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게 어느새 당연하게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시댁은 원래 돈 안 주고 친정은 원래 퍼주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듯 나중에는 친정 부모님이 아이한테 20만 원짜리 킥보드를 사주셔도 차라리 돈으로 주시지. 그러면 내가 알아봐서 좀 싼 걸로 살 텐데. 라며 떨떠름해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친정에 다시 돌려드리고 반품하게 하겠다고 하니 펄쩍 뛰며 돈 아깝게 왜 그러냐 하더군요. 그리고 어버이날에도 항상 짜증이 났어요. 시댁은 어버이날마다 전자레인지 망가졌으니 사줘라. 현금으로 50만 원 정도 줘라. 이런 식으로 딱 꼬집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드렸죠. 친정도 그 정도 가격에 맞춰 선물해드리려고 하면 남편이 은근히 말리더군요. 이런 색은 장인어른이 싫어하신다. 이거는 아마 부담스러워 하실 거다. 오만 핑계를 다 대며 결국은 20만 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게 남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승질을 내면 그제야 꼬리를 내리고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저도 화를 자주 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화내면 남편도 가만히 있는 편이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이혼 안 하고 사는 걸 수도요. 아무튼 살면 살수록 남편이 은근히 자기 집을 더 챙기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 큰 싸움은 없었는데 5년 전 대판 싸우고 이혼하겠다 난리친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저희가 동갑이다 보니 시부모님 역시 나이대가 비슷하세요. 특이하게도 저희 양가는 어머님들이 연상이십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 엄마보다 1살 더 많으시고요. 아이가 4살 될 무렵 시어머니와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며느리다 보니 어떻게 해드릴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정식집 예약해서 같이 식사하고 용돈 100만 원 정도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는 한 번도 해외여행 가신 적이 없어서 늘 내가 마음에 걸렸어. 아빠는 출장 때문에 동남아는 몇 번 다녀오셨고 나도 신혼여행 때 유럽 갔다 왔는데 우리 엄마는 비행기도 제대로 타보신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여행을 좀 모시고 갔다 오고 싶어. 그 말 들으니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 그럼 남편더러 알아서 여행 계획을 짜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신이 나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매일같이 밤마다 노트북 붙잡고 계획을 짜더니 저에게 말하더군요. 하와이 가는 거 어때? 우리는 애도 있으니까 애까지 데리고 해외여행 가기에는 하와이가 딱이래. 우리 가족 셋이랑 아빠 엄마 모시고 가자. 괜찮은 생각 같아서 흔쾌히 알겠다고 했죠. 경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500만 원 얘기하더군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며칠 뒤 눈치 보며 말하더군요. 있잖아, 내 동생이 얘기 듣고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하네. 동생네도 같이 가면 안 돼? 아가씨? 아가씨네 가족 전부? 그래 뭐 나쁘지 않지. 형 누나들 있으면 우리 애기도 좋아할 테니까. 당연히 여행 비용은 신혼애가 따로 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 항공권과 리조트비를 저희가 냈으니 신혼애가 거기 가서 식비라도 내지 않을까 기대도 했고요. 신우 본인 어머니 환갑인데 뭐라도 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어머님 환갑에 맞춰 부지런히 여권 챙겨드리고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예약할 거 다 하고 계획도 다 짜놨다고 하더군요. 보나마나 본인이 알아서 잘 찾아보고 알뜰하게 할인받을 거 다 받아서 좋은 대로 계약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편했어요. 남편은 원래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라 안심도 되었고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신우 가족들하고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티켓을 보니 비즈니스더라고요. 사실 너무 놀랐어요. 저희 신혼여행 갔을 때도 돈 아깝다면서 이코노미로 좌석을 끊었거든요. 그때 10몇 시간 비행하느라 허리 아파 죽을 뻔했는데 남편은 그게 합리적이라며 참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 엄마 환갑여행 때는 시부모님 포함 저희 가족과 신우까지 전부 비즈니스길래 제가 좀 놀랐어요. 그래도 뭐 할인 같은 거 받고 가성비 있게 계약한 거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탑승하고 나서 남편에게 어떻게 비즈니스를 탈 생각을 했냐고 하니 남편이 엄마 아빠 모시고 갈 건데 당연히 편하게 가야 하지 않겠냐 하더군요. 그리고 하와이에 도착해서 리조트에 갔는데 엄청 호화롭더라고요. 뒤늦게 찾아보니 스파 서비스로 유명해 가격대가 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랍스터에 각종 해산물에 현지 고급 음식점들로만 루트를 짰더군요. 중간에 남편에게 물었죠. 아니, 경비 500만 원에 이 정도가 가능해? 비행기도 비즈니스에 리조트도 고급이던데 식사도 너무 호화로운 거 아니야? 아가씨네랑 같이 부담하기로 한 거지? 그랬더니 남편이 말을 얼버무리며 한국 가서 정리해서 얘기해주겠다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 믿고 일단 하와이에서의 4박 5일을 즐기다 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경비 정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저희가 신혼의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했대요. 제가 펄쩍 뛰며 그런 게 어딨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신혼애가 돈이 없어서 오빠로서 좀 도와줬대요. 그래서 총 얼마 썼냐고 물으니 900만 원 넘게 썼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환갑에 1000만 원 가까이 쓴 게 말이 돼? 애초에 500만 원 정도로 나랑 정한 거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언제 또 해외여행 갈지도 모르고 이럴 때 돈 아끼는 건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무슨 아가씨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 아니, 아가씨도 웃긴다. 나한테 고맙단 얘기 한 번 안 했어. 나한테 했어. 나한테 고맙다고 한 거면 여보한테도 한 거지. 그리고 우리 가족 사이잖아. 뭘 그렇게 화를 내? 엄마 인생에 평생 한 번의 환갑인데 이 정도도 못 해드려? 내가 평소에 돈 펑펑 쓴 거 봤어? 내가 조금 더 아낄게. 그러니까 한 번만 넘어가 주라. 응? 남편은 그렇게 입 발린 소리를 해가며 저를 달랬고 본인이 용돈을 더 아끼겠다며 저더러 용서를 구하더군요. 그때 너무 화가 났지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가 저희 친정엄마 환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엄마 생신 때는 발리라도 가고 싶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흔쾌히 그러라고 하더군요. 제가 항공권 알아보고 여기저기 계획 짜는 걸 유심히 보더니 자꾸 옆에서 훈수 두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더 싸고 저건 할인권 적용해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나중에는 차라리 한두 달 뒤에 가는 건 어때? 지금 성수기라 비싸거든. 2달 뒤면 여기서 한 100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을 텐데. 라고 헛소리를 하길래 제가 소리를 지르며 왜 우리 엄마 환갑 때는 돈 아끼려고 머리 쓰냐면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합리적으로 하고 싶을 뿐이라더군요. 그런데 막상 친정엄마가 해외여행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해외 음식도 입맛에 잘 안 맞는다 하시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눈을 반짝이며 전화를 뺏어들더니 장모님, 제가 강원도에 기가 막힌 리조트를 하나 알고 있어요. 거기 가면 정말 해외 뺨치기 풍경도 좋고 서비스도 기가 막히대요. 거기 가시죠. 라고 적극 추천하더군요. 그거 보니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강원도를 좋아하셔서 흔쾌히 알겠다 하시더군요. 속은 쓰렸지만 그렇게 친정엄마 환갑은 강원도로 정했네요. 대신 정말 고급스러운 리조트로 평수 큰 걸로 해서 부모님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남편이 예약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죠. 그리고 친정엄마 환갑쯤 남편 부서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저랑 아이 그리고 부모님만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하는데 남편이 잘 다녀오라며 본인이 식당 리스트를 짜놨으니 여기로 가면 된다고 계획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주머니에 찔러놓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리조트 도착해서 체크인 했는데 평수가 좀 이상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분명 60평대로 예약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직원에게 물어보니 저희가 묵는 곳은 40평대라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대로 40평대로 바꾼 거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방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1박에 70만 원이 넘는 80평짜리 복층 초호화 스위트로요. 친정엄마가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며 말렸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짜준 식당 리스트들을 뒤늦게 확인했더니 가관도 아니더군요. 저는 당연히 고급 한정식 위주로 적어놨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바지락 칼국수집, 올갱이 국수집 이런 것만 죄다 적어놨더라고요. 한 끼에
인당 몇천 원 하는 그런 식당이요.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분노의 검색으로 최고의 셰프가 계신다는 초호화 레스토랑에 가서 제일 비싼 해산물 요리도 먹고 인당 6만 원 넘는 한정식 집도 갔습니다. 강원도에서 2박 3일 묵을 예정이었는데 회사에 얘기해서 하루 더 휴가 내 총 3박 했네요. 그렇게 4일 동안 먹고 자고 쓴 돈이 거의 400만 원은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공동 계좌에서 돈 인출해서 500만 원을 엄마한테 드렸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건 너무 과하다며 저에게 손살에 치며 안 받으려 하셨지만 사위가 드리라고 한 거라며 막무가내 엄마 가방에 찔러 넣었죠. 그때 마침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엄마가 너무나 좋아하시며 이서방, 아니 이렇게 좋은 곳을 예약해줘서 내가 너무 호강했네. 밥도 어찌나 고급스러운 데만 알려줬는지. 그리고 용돈을 500만 원이나 챙겨줬어? 내가 받아도 너무 미안하네. 아무튼 환갑 챙겨줘서 고맙네. 라고 하니 전화기 너머 남편이 당황한 듯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그렇게 엄마 아빠와 인사하고 저는 아이와 집에 갔어요. 그런데 남편 얼굴이 불그락 난리도 아니더군요. 여보, 카드 내역서 보니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 뭔가 좀 잘못되었더라. 나는 분명히 60평대로 예약해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40평대로 2박 해놨더라? 잘못 예약해둔 것 같아서 내가 룸 업그레이드 했어. 뭐 잘못됐어? 그러자 남편이 말을 더듬으며 당황해 하더군요. 아니, 그게 너무 넓으면 우리 애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40평대면 딱 안정적이고 좋을 것 같더라고. 무슨 소리야. 놀러 가는 건데 크면 클수록 좋지. 그리고 식당 짜놓은 것도 너무 자기 입맛대로 해놨더라. 우리 엄마 환갑인데 올갱이 국수가 뭐야? 아니, 거기 지역 유명한 음식을 먹어야 여행 온 기분이 나지. 그냥 여행도 아니고 환갑인데 말도 안 되지. 자기 어머님 환갑 때는 하와이에서 초호와 랍스터 먹은 거 기억 안 나? 제가 따져 물으니 남편이 눈을 굴리며 딴청 부리더군요. 해도 너무하더라. 내가 웬만하면 무난하게 다 넘어가는 거 알지? 근데 우리 엄마 환갑에도 돈 아끼려고 머리 쓴 거 보니 정이 다 떨어져. 니네 엄마만 엄마냐? 우리 엄마도 엄마야. 제가 소리를 지르니 남편이 나쁜 뜻이 아니었다며 꼬리를 내리더군요. 저는 오기로 돈을 더 썼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눈이 동그래지며 무슨 이런 일로 이혼하냐며 저를 달래더군요. 늘 무덤덤하게 살아온 제가 이 정도로 화내며 이혼 얘기를 하니 남편도 기겁했는지 나중에는 싹싹 빌기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는 시댁만 챙기려고 수쓰지 말라고 그럴 때마다 정이 후두둑 떨어진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모르고 넘어간 줄 알아? 좋게 넘어가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렇게 너네 집만 챙기고 싶으면 이혼하고 너 혼자 실컷 챙겨. 그랬더니 남편이 기겁을 하며 진정 좀 하라더군요. 자기는 끝까지 우리 부모님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짠 거라고 헛소리를 하길래 저 바로 애 데리고 집 나갔습니다. 친정에 가려다가 근처 레지던스에 묵으며 남편한테 이혼 협의서 작성해 놓으라고 엄포를 놓았더니 3일 뒤에 엉엉 울면서 전화 오더군요. 다신 안 그럴 테니 용서해 달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돈 쓸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고 시부모님 챙길 때도 제 눈치 엄청 보더군요. 이렇게까진 안 해도 됐었는데 솔직히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우리 가족 잘 살자고 입속 챙기는 건 좋긴 한데 처가 무시하고 자기 부모님만 챙기는 건 이기적인 거죠. 아무튼 그 일이 시부모님 귀에도 들어갔는지 그날 이후로 저 볼 때마다 어려워하시고 어버이날에 뭐 사달란 얘기도 안 하시네요. 남편 행동은 쭉 예의주시 하는 중이에요. 그러게 적당히 좀 했으면 서로 좋았을 텐데 꼭 욕심을 부려서 일을 그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 후반의 대학생 아이들 엄마입니다.
얼마 전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소송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 일로 시아버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고요. 시어머니도 이혼 소송을 거셔서 위자료 3천만 원에 아파트 재산 분할 받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막장 결과를 보게 되었냐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지역에서도 알게 모르게 소문이 다 나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부터 하자면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저 고등학생 때 이혼을 하셨어요. 이유는 친정 엄마의 바람이었습니다. 친정 아빠는 사업하시느라 너무 바쁘셨고 저 역시 공부한다고 학원이랑 독서실 다니느라 새벽 6시에 집 나서서 매일 밤 12시 넘어 집에 왔어요. 제 남동생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일상이 너무 지루하셨던 걸까요? 친정엄마는 동창과 바람이 나셨습니다. 관계 진전된 지 6개월 만에 아빠가 알게 되셨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하겠다고 하셨어요. 당시 저희 남매가 예민한 고등학생이어서 부모님의 갑작스런 이혼이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했던 제 동생은 바로 공부를 손 놓고 방황했어요. 저는 일탈만 안 했다 뿐이지 공부 안 한 것 매한가지였죠. 남동생은 성인 되자마자 바로 군대 갔고 제대하자마자 외국 갔습니다. 거기서 자리 잡고 결혼도 하고 아예 살게 되었어요. 저는 아빠의 권유로 재수 1년 해서 좋은 대학 들어와 나름 괜찮은 회사 입사해 잘 살고 있었고요. 그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이혼 당하자마자 그 내연남 아저씨와 합치는 줄 알았는데 그 아저씨가 뒤통수를 쳤대요. 그 아저씨도 유부남이었는데 저희 엄마 이혼할 때 본인도 1년 안에 이혼하겠다고 약속하더니 결국 가정으로 돌아갔다더군요. 낙동강 오리알 된 저희 엄마는 자식들에게도 면목이 없어 연락 끊고 혼자 살다가 암에 걸리셨는데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타지에서 외롭게 돌아가셨더라고요. 장례식장 갔는데 이모들이 저 붙잡고 그래도 딸인데 엄마한테 연락도 안 하고 너무했다며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고 상처였어요. 제게 연락도 안 하고 전화번호도 가르쳐주지 않은 채 잠적한 건 엄마였거든요. 저는 엄마가 내연남과 행복하게 사는 줄 알고 원망하며 살았단 말이죠. 그때 친정아빠도 저한테 미안하다며 울고 그러셨어요. 본인이 한 번만 봐주고 넘어갔으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았겠냐면서 많이 자책하셨죠. 그때 아빠가 참 많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고통과 원망은 모두 버리고 저도 아빠한테 잘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집 나가 외국 나가 사는 남동생 녀석한테도 한국 좀 자주 오라고 퇴근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아빠를 뵙게 했고 그렇게 우리 세 식구 다시 끈끈해질 무렵 저도 결혼할 나이가 다 되어 적당한 남자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시댁에서도 제 사정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반대가 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아버지의 반대였죠. 평범한 집에서 자란 자식도 흠이 있는 법이다. 그런데 엄마가 바람이 났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야. 딸은 보통 엄마를 따라가잖니? 쟤도 늙음하게 바람나서 우리 아들 힘들게 하면 누가 책임지냐? 그렇게 호통을 치셨고 저는 그 말에 기가 죽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신 건 시어머니였어요. 가정사가 중요한 건 맞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람 됨됨이야. 나는 현주 믿는다. 우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어서 알아. 마음이 얼마나 여리고 착한데.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저보다 못한 사람 도울 줄 알고 공감 능력도 좋더라. 사람이 성실하고 착하면 그만이지.
굳이 흠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어머님 그 말씀에 그만 펑펑 울어버렸네요. 그렇게 결혼했어요.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짜증이 나도 어머님이 좋아서 결혼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명절 때 시댁을 먼저 오라고 하셨어요. 아들 가진 엄마의 이기심이 아니라 음식 챙겨서 친정 내려가라고요. 혼자 사시는 친정아빠가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 드시면 어쩌냐며 명절 때마다 제 편으로 밑반찬 바리바리 싸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새벽에 저를 깨우며 어서 일어나 친정 가라고 채근하십니다. 현주야, 어서 아빠 보러 가야지. 동생도 안 오는데 사돈 어른께서 너만 목 빠지게 기다리시겠다. 어서 준비하고 가. 어머님, 아직 동도 안 텄는데요? 저 아침 먹고 가면 안 돼요? 아침은 친정 가서 먹거라. 내가 다 싸놨어. 데우기만 하면 돼. 아들, 너도 어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운전해서 내려가. 그래서 시댁 갔다가 친정 가는 길은 늘 양손이 무겁습니다. 시어머니의 오지랖은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큰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너무 좋아서 시키지도 않은 안부 전화를 하고 시댁을 동네 방앗간 드나들듯 다녔답니다. 여전히 저를 마음에 들지 않은 아버님이 좀 무섭긴 했지만 시어머니만 보면 모든 걸 잊을 수 있을 만큼 편안했어요. 그만큼 시어머니는 저에게 친정엄마 같았어요. 어머님도 제 가족사 이야기 듣고 저를 더 딱하게 생각하시며 혹시 모를 상처의 잔흔을 지워주시려 했던 것 같아요. 제 결혼 생활은 그러했어요. 아들, 딸 둘 낳고 나름 행복하게 지지고 볶고 살고 있었습니다. 친정아빠도 하던 사업 정리하고 시골에서 주택 지어 고즈넉하게 살고 계셨고요. 그러다가 저희 막내까지 중학생 되던 해 아빠가 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간이 안 좋으셨어요. 지병이 있으셔서 평생 술도 입에 안 대시고 늘 약 먹으며 관리하던 분이셨는데 5년 전쯤 갑작스레 간경화가 찾아왔어요. 지병이 있는 사람은 예후가 그닥 좋지 않다고 해서 정말 펑펑 울었네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시며 사셨는데 결국 간암으로 발전되더군요. 이미 많이 진행되었고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도 의미가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도 최소한의 치료 후에 호스피스로 전원하길 누구보다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 근처 좋은 요양병원으로 아빠를 모셨고 저는 매일같이 아빠를 들여다보며 챙겨드렸지만 결국 저희 막내 중2 여름방학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예상되어 있던 죽음이지만 이제 저는 천의 고아라는 사실은 참 적응이 안 되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 느끼셨는지 저희 집에서 무려 3달을 묵으며 저를 돌봐주셨어요. 공부할 손주들 챙겨주겠다는 핑계였지만 어머님은 저희 애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보다 제가 먹고 싶어 하는 걸 더 챙겨주셨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가족들의 격려 덕분에 저는 아빠 잃은 슬픔을 조금씩 극복해 갔죠. 상 치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산 문제 처리하는 것도 정말 골치 아픕니다. 남동생 녀석은 본인이 아빠 유산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라며 저에게 일괄 다 넘긴다고 하더군요. 아빠 납골당도 자주 찾아뵙지도 못할 텐데 무슨 면목으로 유산을 받겠냐며 자식 둘이나 있는 누나더러 다 가지라고 하더군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우겼고요. 이 사실을 시댁에서도 알고 계셨어요. 어머님은 누가 뭐래도 제 뜻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아버님만 길길이 날뛰며 그래, 네가 니네 아빠 다 챙겨드렸는데 뭔 동생까지 챙겨주겠다는 거야. 네 동생 챙겨줄 거면 날 줘라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동생도 어린 시절 상처받은 게 있어서 해외로 도피하듯 간 거였고
몇 년 전부터는 한국에 와서 1년에 2번씩 아버지 뵈었고 해외에서 소포도 보내주며 나름 챙겨왔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빠가 동생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을 항상 보이셨기에 저 역시 아빠 뜻을 따라 유산은 반드시 반을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혀 상관도 없는 시아버지가 난리를 치며 그 돈 동생 줄 바에 자기를 달라 어쩌고저쩌고 하니 가뜩이나 인격이 별로인 분인데 더 정이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알아서 하겠다고 처음으로 큰 소리 쳤더니 아버님이 저한테 엄청 삐지셔서 한 1, 2년간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습니다. 그런 아버님 계시는 시댁 정말 싫었지만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하라며 명절에 안 가면 난리를 치셨습니다. 아무튼 유산은 제가 남동생 반 떼어주려고 했는데 남동생이 극구 반대해서 3분의 2 정도 제가 가져왔네요. 아빠 현금, 부동산 다 처분해서 제가 현금 6억 정도 갖게 되었고 남동생이 아빠 집도 저더러 처분하라고 했는데 차마 그 집까진 제가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부동산 가치로 1억 2천 정도 되는 시골의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관리할 자신도 없어서 팔려고 했더니 산다는 사람도 없거니와 아빠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있는 그곳을 바로 처분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돈이 급한 것도 아니었기에 그냥 부동산에 내놓긴 했습니다만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집에 대해 시아버지가 엄청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저한테 말도 잘 안 거시던 분이 그 집이 생각나면 저를 붙잡고 다그치듯 물어보셨습니다. 거기는 아직도 안 팔리냐? 가격을 확 후려쳐서 내놓아야 팔리지. 그렇게까지 해서 팔고 싶진 않아요. 안 팔리면 안 팔리는 대로 두죠 뭐. 으이구, 재산 나눌 때도 바보같이 굴더니만. 아버님은 늘 그 집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진다고 하셨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제 속마음은 죄송하지만 지가 뭔데 였습니다. 팔아도 안 팔아도 우리 집 재산인데 아버님이 무슨 권리로 자꾸 간섭하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친정집 주소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묻냐고 대답하니 아니 내가 좀 팔아주려고 그래. 그 동네 부동산 시세를 좀 알아야 대처를 할 거다냐 라고 하시길래 상관하지 마시라 했더니 갑자기 꼬리를 내리며 아는 사람이 시골 내려가 살고 싶어 한다며 소개를 시켜주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생판 남이 그 집 사가는 것보다 그래도 가족 중에 건너 아는 사람이 사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라고 하시길래 그 말도 일리가 있겠다 싶어 친정집 주소를 알려드렸죠. 집 내부도 좀 봐야 한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하셔서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별 기대 안 했기에 저도 잊고 있었죠. 1년 반쯤 지났으려나 친정집 동네 마을 이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집 문제 때문에 제 전화번호를 이장님께 알려드렸거든요. 이장님이 화가 난 목소리로 이봐요. 공용 수도를 함부로 쓰면 어떻게 해? 사용료를 내고 써야 한다니까. 밑도 끝도 없이 수도 사용료를 내라는 이장님의 말씀에 저는 놀라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이장님이 그러시더군요. 아무리 가끔 쓴다고 해도 이 정도로 많이 끌어가는 건 돈을 내야지. 마을 사람들 다 돈 냈어. 시골 인심 박하다고 하지 말고 시아버지한테 잘 말씀드려서 이번 달까지 사용료를 내시오. 아니 이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전화 잘못 거신 거 아니에요? 어? 돌아가신 체리나무집 딸 아니요? 맞아요. 그런데 그 집 수도를 쓰다니요? 아시다시피 저 거기 안 간 지 1년이 넘었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어? 시부모가 주말마다 와서 별장으로 쓴 지 반년이 넘었잖아. 네? 저희 시부모님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가 화들짝 놀라자 이장님이 더 기겁하시며 작년부터 1, 2주에 한 번씩 주말에 와서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가고
날씨 좋을 땐 계곡에서 놀다 가고 그러지 않았냐면서 누가 제 시부모라고 사칭한 것 같다고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을 별장으로 쓴다니까 우리도 의아했지. 그런데 괜찮다면서 아예 휴대용 발전기까지 갖고 왔다고. 그리고는 씻을 물이 없다고 옆집에서 호스로 물을 끌어다가 썼다는 거야. 1년에 한두 번이면 이해하겠는데 한 달에 한두 번이 거진 1년이 다 되어가니 내가 말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한 거지. 시부모란 양반들 전화번호를 내가 모르니까. 저희 시부모님은 일단 아니에요. 갈 일도 없을 뿐더러 가시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일단 그 집 누가 쓰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그럼 확실하지. 그럼 제가 경찰 신고를 좀 해놓을게요. 경찰차 왔다 갔다 해도 이웃분들 놀라지 마시라고 이장님이 말씀 좀 해주실래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도둑이 든 줄 알았어요. 그 집이 빈집인 줄 알고 누군가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경찰 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친정집에 갔습니다. 정말 집을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있더군요. 그리고 마당에 제초제도 뿌려놨는지 풀도 죽고 나무도 거의 반 이상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도어락이 전혀 파손되지 않았다는 거죠.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경찰이 번호 누구에게 알려준 적 있냐고 묻길래 예전에 시아버지가 집을 본다고 하셔서 알려드린 적이 있다고 했더니 그럼 그때 유출된 것 같으니 아버님께 말씀드리라더군요.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는데 아버님이 버럭 화를 내시며 아니, 그렇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 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일을 크게 벌리냐? 라고 하길래 무단 가택 침입을 무려 1년이나 누군가가 해왔으니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상상도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